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저녁 무렵에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순간에 부자에서 거지가 된 수많은 사람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바로 그날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의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된 경제 대붕괴는 단순한 주식 폭락 사건이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죠. 세계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고 그 강력한 충격파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남기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과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1929년 봄, 미국 전체가 마치 축제와도 같은 흥겨운 분위기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허버트 후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연설 내용들은 정말이지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찬 것들이었죠.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안전하며 견고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런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계속해서 빈곤이라는 무서운 괴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개인의 자유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었죠. 공화당의 선거 캠페인에서는 모든 집 부엌에 닭고기가, 모든 집 앞마당에 자동차가 있을 것이며 모든 가정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야심찬 슬로건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후보 대통령 본인이 이런 과장된 약속들을 직접 승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국 각지의 지역 유세 현장에서는 이런 구호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더 발달된 제도를 갖지 못했으며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나라의 정부도 우리만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나라의 국민도 우리만큼 자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절대적 우월함을 강조했습니다. 후보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능력과 정직함, 그리고 높은 도덕성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며 무한한 희망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낙관적이고 희망찬 연설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뒤에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이 닥쳤으니 역사의 잔혹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후보가 취임한 바로 그 달에 월스트리트의 모든 거래자들과 투자자들 입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숫자가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381이라는 숫자였는데 이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기록한 사상 최고치였으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미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로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지만 사실 경제 시스템 곳곳에서 불안하고 위험한 신호들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었죠.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고 1921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배나 폭증한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강력한 상승 추세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것이 마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안전한 저축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주식 중개인이나 업계의 큰손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까지도 자신의 소중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죠. 심지어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아주는 사람들, 호텔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까지도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저명한 시장 전문가는 다우지수가 영원히 높은 고원지대에 안착했으며 이제 더 이상 큰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세 덕분에 주식 투자는 마치 쉽고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마법 같은 수단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의 투자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특히나 은행의 증권부서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매우 쉽고 관대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마진거래라고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혁명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졌죠.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큰돈 없이도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주식 가격의 단 10%만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 90%는 중개업체에서 빌린 다음 주식 가격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서 큰 이익을 챙기면 되는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담보로 잡고 평생에 걸쳐 힘들게 모은 저축까지 모두 털어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망설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확실해 보였고 성공 사례들은 넘쳐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함정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진콜이라는 무서운 메커니즘이었죠. 주식이 실제로는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처음에 낸 현금의 실질적 가치도 본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을 빌려준 중개업체에서는 투자자에게 대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추가 자금을 넣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시장 가격에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이는 곧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의 경제 호황 자체가 쉬운 대출과 편리한 할부 구매 시스템 위에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이었거든요. 기업들은 사업 확장과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받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주택 개량을 위해서 할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이용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혁신적인 모델 T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다시 미국의 철강업, 유리 제조업, 석유 산업, 고무 산업 전체를 크게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전국의 농장들이 기계화와 현대화를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로부터 농작물 생산량을 대폭 늘리라는 강한 압박과 요구를 받았던 농부들은 농지를 확장하고 트랙터, 수확기, 기타 각종 첨단 농업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는 이런 새로운 생산 능력과 기계화 덕분에 시장에 값싼 농산물이 넘쳐나게 되면서 빚을 진 농장들이 수익을 내기가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전체가 부실하고 위험한 대출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경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1929년경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마진 거래가 너무 과열되고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해서 대출 금리를 올려 차입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선의의 조치가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유럽의 중앙은행들도 이 새로운 금리 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깊은 상처에서 겨우 회복 중이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불확실성과 함께 경제 전문가들과 존경받는 시장 분석가들이 현재 주식 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큰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몇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시장 충격들이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다우존스 지수는 항상 하루가 끝나기 전에 원래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이번에도 별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일시적인 조정 과정일 뿐이라고 보도했고, 정부 관계자들 역시 경제의 기본 체력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계 내부에서는 조용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상한 징조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자금을 빼내기 시작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이런 일시적 하락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29년 10월 24일 역사에 기록될 그 유명한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개장을 알리는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뉴욕 증권거래소 전체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도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라는 절망적인 외침이 거래소 바닥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나왔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투자자들의 감정은 순식간에 완전히 악화되었고, 이런 공포감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전체 시장 가치가 무려 11%나 폭락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였습니다. 거래소 바닥의 트레이더들은 서로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고, 평소의 질서와 예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래 주문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전국의 거래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주식 시세기 시스템이 이런 극심한 가격 변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카고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증권 중개인들이 무려 4시간이나 지난 완전히 낡은 가격 정보를 보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정보의 지연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고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거래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거리로 몰려나오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절망에 빠진 주식 중개인들이 고층 건물 창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문들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런 보도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호텔 창문에서 우연히 떨어진 독일 화학자의 사고사가 잘못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던 대중들은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마치 확인된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고 이는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만나면 몇 명이나 죽었다더라.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무너졌다더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은행업계의 거대한 인물들과 금융계의 실력자 몇 명이 긴급하게 뒤에서 모여서 이 전대미문의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이스 내셔널 뱅크의 회장, 모건 뱅크의 회장, 뉴욕 내셔널 시티 뱅크의 회장 등 미국 금융업계의 최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1907년에 발생했던 끔찍한 금융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황 상태 때문에 주식시장 가치가 단 3주 만에 절반으로 떨어지는 재앙이 벌어졌었는데 당시 JP 모건이 은행 동료들과 함께 강력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주식시장과 은행 시스템 모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을 때만 시장이 간신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22년 전에 그 성공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기로 결정했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자금을 긴급히 모아서 뉴욕 증권거래소 부회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에게 전권을 맡기고 그를 통해 시장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휘트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거래소 바닥으로 들어가서 그의 등장만으로도 거래소 내부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US 스틸 주식을 엄청난 규모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였고 그는 다른 대기업 주식들에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서 금융업계가 시장에 대해 변함없는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작전은 즉시 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공포에 질려있던 시장이 서서히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었을 때는 아침의 극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단 6.38포인트만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언론에서도 위기가 성공적으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조용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안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하루 동안 진정되기는 했지만 그날의 큰 폭락 사건 때문에 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마진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저녁 식당의 요리사, 시내버스의 보조원, 중서부의 농부들, 작은 상점의 주인들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는 자신들이 중개업체에 빚진 돈을 즉시 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들이었습니다. 500달러, 1000달러.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1929년 당시 기준으로는 자동차 한 대나 작은 집 한 채를 팔아도 마련하기 어려운 거대한 금액들이었습니다. 설령 자동차나 집을 그렇게 빨리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은 많아지고 구매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상황이 불안해져서 쉽게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10월 28일 역사책에는 검은 월요일로 기록되는 날이 되자 시작 종소리가 또 다른 대혼란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거래소 바닥의 트레이더들은 또다시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밀치며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나가려는 사람도 있었고 마진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마진콜에 대해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자 중개업체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담보로 잡혀있던 주식들을 시장 가격에 팔아서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최대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극심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식 가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폭락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파는 것과 30분 후에 파는 것의 차이가 10%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손실을 의미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아서 거래소의 처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고 어떤 거래들은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날이 끝날 때쯤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12.82%나 하락했으며 시장 전체를 휩쓸고 있는 공황 상태는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이제 정말로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고 낙관적인 전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9일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되는 검은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출혈은 멈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극도로 흥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기까지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바닥을 모르고 계속해서 떨어져만 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현장 거래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하루 종일의 거래를 기록한 영수증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거래 영수증들은 이미 너무나 쓸모없어져서 그냥 거래소 바닥에 버려지기도 했고 이는 그날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상장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단 이틀 만에 무려 23%나 하락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고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은행 컨소시엄이 다시 한번 긴급하게 개입해서 주요 주식들을 대량 매수하면서 하루 동안 급등하는 날도 있었고 다음 달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다우존스 지수는 꾸준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1902년 중반 대공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까지 진정한 바닥을 찾지 못하는 긴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대공황은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치열한 학술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대공황의 시작은 주식시장 폭락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찾아왔는데 그때 전국의 은행들이 부실 대출과 유동성 부족 문제 때문에 연쇄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반드시 국가 경제 전체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우존스 지수 자체는 실물 경제나 국가 전체 경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였고 몇 년 후에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9년의 주식시장 폭락 사건이 일반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특히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평생 저축을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 등 고가의 상품들에 대한 구매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당시 자동차 제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1929년의 경제 대붕괴는 매우 어둡고 긴 터널의 시작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자동차 조립 라인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무려 34%까지 치솟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전국 곳곳에서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광경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육군이 1차 대전 용사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요구에 대해 탱크와 최루탄으로 강경하게 진압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지켜봐야 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대평원을 강타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농작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생태학적 재앙까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친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고, 이 모든 복합적인 위기들이 월스트리트의 붕괴로 시작된 불안감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젠가는 대공황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세계 경제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내와 희생, 그리고 사회 전체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했지만,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929년 대붕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도 결국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